이 영상을 보시고 속상해하시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차용이 되는 성격 유형입니다. 강렬하고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룰 때 극적인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베티블루에서 주인공인 베티가 바로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였죠.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계속하죠. 고용주에게 폭언을 하고 집에 불을 지르죠. 소설 출판을 거절한 편집장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요.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으로는 손으로 유리창을 깨기도 합니다. 도대체 베티가 이해가 안 된다. 왜 분노를 저렇게 표출하느냐. 베티의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실제 리뷰에 적혀있는 내용들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겠죠. 얼마 전에는 가수 선미씨가 본인이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고백을 해서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경계성 인격장애 영상을 몇 개 찾아봤는데 전문가들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경계성이 뭐랑 뭐의 경계냐, 얼핏 들으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증과 신경증의 중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신경증은 뭐냐?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환자분들을 말하고요. 정신증은 뭐냐? 조현병 환자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현병의 중간쯤 되는 병이구나, 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우울증으로 많이 오십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될 때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면서 감정 기복이 극심해지고 충동성이 심해지는 거죠. 현실 검증력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이 국정원에서 내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는 것은 현실 검증력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현실 검증력은 정상인 상태이신 거죠. 평소에는 현실 검증력이 유지된 상태로 지내시다가 스트레스 상황이 심하게 되면은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면서 망상 직전의 사고를 보이게 되고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행동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시는 분들이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이십니다. 전체 인구의 2% 정도 되고요. 남자 환자분들보다는 여자 환자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경계성 환자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언스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진단을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죠, 이리 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타인에게 폭언,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나 폭식, 무분별한 성관계, 혹은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불안정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고 만사공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한 상도 불안정합니다. 타인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죠. 마구 폭언을 한 후에 다음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죠. 이래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하는 속마음이 있는 거죠. 또한 연인이 헤어지자고 할 경우 자살 시도를 해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러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인관계가 불안정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그게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섭섭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모가 정성껏 키워줬단 말이에요. 20대 중반이 되니 이제 이모가 너도 이제 알바를 하든가 직장을 구해서 알아서 살아라.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 바로 이모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 대신 나를 키워준 세상에 다시 없을 이모였는데 말입니다. 경계성 환자분들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지킬과 하이드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지킬이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하이드가 튀어나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고 조절이 안 되는 내 행동도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성 환자분들은 사실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경계성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믿음입니다. 세상은 위험하며 악에 가득 차 있다. 이리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의 무능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힘없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믿음입니다. 타인들은 다 나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동시에 타인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천사라고 여기다가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강렬한 애정과 극심한 분노를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마음이 불안하고요. 타인을 통제하러 들고 조정하러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계성 인격적인 환자분들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일단 타고난 선천적 기질이 가장 큽니다. 행동 억제와 관련된 세로토닌이 낮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 환자 본인은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아왔는데 환자분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아, 이분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특징은 원래 6개월 전, 2년 전 이렇게 에피소딕하게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우울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만사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허했어요. 이리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울증이 주진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울증 약에 잘 반응을 안 합니다. 우울증 약을 처방해도 계속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후천적으로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고 정신분석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충격적 외상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어렸을 적에 언어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타인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게 되고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계성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본 제 입장에서는 어릴 적 트라우마와 딱히 상관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호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뭐 애를 키울 때 양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기질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호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가 3명인데 첫째랑 셋째는 다 정상인인데 둘째가 경계성인 경우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만나봐도 무난하신 분들이고요. 형제분들을 만나봐도 무난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만 경계성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경계성 환자분들은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같은 사건을 보게 될 경우 해석도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내 남친이 오늘 회사에서 과장님께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런 사실을 다 얘기했는데 과하게만 해석을 하는 거죠. 혹시 나랑 헤어지려고 미리부터 수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정신과의 다른 많은 질환들처럼 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의 원인에 대해서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가설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선천적인 기질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경계성 환자분들에 대한 여러 유튜브 영상들에서 전문가들이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와 경계성 성향은 많이 다릅니다. 이 둘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레알, 찐,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은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살과 자해 시도도 흔하고요. 가족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응급 입원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증상의 문제가 아닌 기질과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에 잘 반응을 안 합니다. 두 번째, 본인이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라고 인지를 잘 못합니다. 세 번째, 액팅아웃을 자주 하는데요. 이 액팅아웃이라는 것은 자살, 자해, 폭행, 폭언 이런 부적절한 밖으로 표출된 행동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힘듭니다. 다섯 번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된 인적, 물적 자원의 치료 세팅을 필요로 합니다. 7, 8년 전에 제가 강연 하나 들은 적 있는데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을 위한 전담 병원이 있다고 하고요. 24시간 입원이 가능하고 외래 세팅도 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이런 분들이 팀을 꾸려서 치료 세팅을 돌리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당직을 서서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만을 위한 치료 세팅이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고요. 경계성 인격장애 치료의 대가도 딱히 없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은 장기간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의 치료가 세팅이 되어야만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비전문가인 보호자분께서 집에서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노력하면 바뀔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속상해 하시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라기보다는 경계성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외래에도 경계성 성격장애까지는 아니고 경계성 성향을 가진 분들은 꽤 많이 계십니다. 덧붙여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을 자식으로 혹은 와이프로 둔 분들이 힘들어하시면서 병원 외래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 한 분은 자녀분이 경계성인 한 어머니셨는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좋아지신다. 좀 견뎌보자. 이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경계성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자녀분을 입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을 때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키느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빨리 입원하고 치료하셔야지 자녀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좀 숨통이 좀 트이셔야죠. 교수님 말씀대로 입원을 당장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드니 자녀분께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스스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요. 훨씬 행동 조절도 과거보다는 잘 되신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을 말하면서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할 경우에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라. 환자와의 관계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여지껏 환자가 경험한 타인은 신뢰롭지 못하다는 개념을 수정할 수 있게 해라. 그리하면 환자분들이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소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에게 해당된다라기보다는 마일드하게 경계성 성향을 가진 분들께 딱 들어맞는 솔루션입니다. 경계성 환자분들은 폐쇄병동에 한번 입원하면 3주에서 한 달, 때로는 몇 달씩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1년에 몇 번씩 병원을 들락달락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라든가 가정생활 이런 게 좀 어렵겠죠. 또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도 심각합니다. 약 10%의 환자분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셀프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계성 성격 장애와 경계성 성향의 차이가 뭐냐? 성격 장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비정상적인 행동이 내가 속한 사회의 기준에서 심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인지 영역, 생각인 거죠. 그리고 감정 조절 영역, 대인관계 영역, 행동 조절 영역, 이 4가지에서 2개 이상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그 행동이 변화가 없이 경직되어 있으며 생활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됩니다. 3번째,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영역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야 합니다. 4번째, 그 증상이 적어도 청소년기에 생기거나 혹은 성인 초반기에는 생겨서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이 돼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 성격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의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요.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몇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잡았다 네가 술래야. 2번째 책이죠. 가까운 사람이 경계성 성격장애일 때, 이 책입니다. 3번째, 그들은 협박이라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절판된 책이고요. 저도 알라딘 중고에서 구했습니다. 이 책들 모두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책들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보다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의 주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만큼 힘들어하는 주변인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좀 좋아집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많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실은 경계성 성향을 가진 분들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과 경계성 성향 분들은 같은 스펙트럼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예우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대로 잘 사는 분도 계시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도 계시고 예우가 정말 제각각입니다. 또한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과 경계성 성향을 가진 분들의 치료적 접근도 다릅니다. 경계성 성향을 가진 분들은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든가 면담치료라든가 하는 것이 효과가 좀 있고요. 약물치료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경계성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나의 부정적 감정을 해결해 줄 타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이라든가 공허함이라든가 불안은 나 혼자 감당하고 극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주변의 타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치료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용기를 갖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